이번 영상은 상담 연구방법론의 네 번째 장인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실험 설계에서의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및 통계적 결론 타당도에 관해 살펴보고 이어서 검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주로 실험 설계 연구에서 많이 쓰입니다. 먼저 내적 타당도는 종속 변수의 변화가 독립 변수에 의해 일어난 것인가를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실험 조사의 결과를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실험 조사의 결과가 다른 대상자 또는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가능한가를 확신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요인은 성숙 요인이라고도 하는데 실험 조치와 상관없이 실험 대상 자체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는 성장이 개입의 효과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는 노인의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 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아동의 성장에 따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사 요인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 실험 조치 외의 요인으로 실험 대상에 영향을 미쳐 종속 변수의 변화를 일으키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훈련 중에 갑자기 경기가 하강하는 경우 이는 역사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선발 요인은 선정 오류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상의하여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결과의 차이가 프로그램의 집행보다는 집단 구성원이 다른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실험 집단을 우수반으로, 통제 집단을 열등반으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실 요인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연구 집단이 처음과 전혀 다른 속성의 집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실 요인이라 하고, 예로서 알코올 프로그램 참여자가 중도에 참여하지 않고 탈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요인은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사 도구로 반복 측정을 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구 요인은 검사 효과를 우려해 만약 사전 사후를 다른 도구를 사용했을 때 검사 도구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난이도 차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측정하는 사람의 측정 기준이 사전 사후 간의 변화가 생기면 도구 요인이 발생합니다. 모방 요인은 피실험자 간 상호작용이나 모방으로 인해 처음 의도했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개입 확산이라고도 합니다. 대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회귀는 극단적 특성을 가진 연구 대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울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대해 심리 상담과 같은 처치를 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단적인 수치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인과적 시간 순서 요인은 시간적으로 우선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비실험 설계에서 원인과 결과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과 소비 성향 간의 관계처럼 빈곤이 소비 성향에 영향을 주는지, 소비 성향이 빈곤에 영향을 주는지, 어느 것이 인과적으로 우선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할당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선할당을 하여 선발 요인 등을 방지합니다. 사전 사후 검사의 시차 조정은 성숙 요인, 검사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화 도구나 타당도 및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하여 도구 요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실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참가자를 대체하여 타당도를 높입니다. 사전 검사는 사전 검사를 통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초기 차이를 파악하여 선발 요인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절차는 실험 집단 및 통제 집단이 연구의 목적이나 가설을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절차를 도입하여 모방 효과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의 결여란 저해 요인은 표본이 대표성이 떨어지면 일반화에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 반응성, 즉 실험에 대한 반응성은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평소와 다른 의식적 반응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반응효과 또는 관찰자 효과라고도 합니다. 호손 효과와 존 헨리 효과가 대표적인 반응 효과입니다. 호손 효과는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관찰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 순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존 헨리 효과는 특별한 취급을 받지 못한 통제 집단의 연구 참여자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하거나 고의로 실험 집단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약 효과 또는 플라시보 효과는 대상자가 주위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심리적인 반응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약 효과도 조사 반응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험자 선발과 실험 처지 간 상호작용 효과는 피험자의 유형에 따라 실험 처치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의 놀이 시간의 증가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 유치원을 선택하는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주위의 물리적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 처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 실시와 실험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전 검사 실시로 인하여 실험 처치에 대한 피험자의 관심이 증가되거나 혹은 감소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편견을 연구한다고 할 때 노인에 대한 사전 태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피험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다 처치에 의한 간섭 효과는 한 피험자가 여러 가지 실험 처치를 받는 경우 이전 처치 경험이 이후의 처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음으로써 일어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러한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모집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집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 자료가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무작위 표집을 하고 피험자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 결과가 연구 환경이 아닌 시간적 공간적으로 좀 더 현실적이면서 다른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한 타당도와 생태학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통계적 결론 타당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통계적 결론 타당도는 통계적 결론의 정확도, 즉 가설 검정의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추론의 정확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결론 타당도는 실험 결과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이 모집단에서의 상황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통계적 결론 타당도는 주로 가설 검정과 신뢰 구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이해하려면 통계적 검정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통계적 검정의 절차는 첫째, 가설 설정을 합니다. 즉, 귀무가설 H0와 대립가설 H1을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둘째, 표본 수집을 합니다. 연구 대상의 표본을 수집하여 해당 데이터를 통계 분석에 사용합니다. 셋째, 통계적 검정을 합니다. 통계 분석을 위해 선택한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을 합니다. 넷째, 효과 크기를 측정합니다. 효과의 크기를 계산하여 실제 효과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신뢰 구간을 계산합니다. 효과 크기의 신뢰 구간을 계산하여 효과의 정확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통계적 결론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1종 오류와 2종 오류, 두 가지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가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연구의 기초에 관한 영상에서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듯이 우리는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가설과 귀무 가설을 설정하고 귀무 가설을 기각함으로써 연구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 연구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가설, 즉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A와 B는 차이가 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둘 간의 관계가 있다. 이에 반하여 귀무 가설은 A와 B는 차이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둘 간의 관계가 없다라는 형식입니다. 그래프와 표에서 보듯이 일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옳은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일종 오류를 알파 오류라고 합니다. 이 알파 오류가 바로 유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말하며 베타 오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확률을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통계적 검정력은 1-베타로 표시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일종 오류의 크기와 통계적 검정력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알파 오류가 감소하면 베타 오류가 늘어나고 따라서 1-베타 값인 통계적 검정력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통계적 검정력은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양방 검정과 일방 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방 검정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통계 분석 결과 유의 확률 P값이 양극단에 위치하는 경우 연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가설은 등호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 간 결혼 선호도에는 차이가 없다와 같은 가설입니다.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극단의 의미는 남자가 여자보다 선호도가 매우 높거나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경우 둘 다 연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의 수준이 0.05라면 이를 양쪽으로 나누면 각각 0.025가 되고 유의 확률 P값이 0.025보다 작으면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일방 검정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유의 확률 P값이 한쪽 극단에 위치한 경우 연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가설은 크다 혹은 작다의 형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결혼 선호도가 여자보다 크다와 같은 가설입니다. 이 경우 유의 수준이 0.05라면 유의 수준을 양쪽으로 나누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설정하여 유의 확률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이 다소 혼동되는 개념이어서 그 개념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의 수준은 연가설을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값이며 앞에서 공부했듯이 일종 오류 알파를 말합니다. 유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0.1, 0.05, 0.01의 값을 사용하고 연구자가 이를 결정합니다. 즉 유의 수준은 오류를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유의 수준이 0.05라면 5%의 오류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의 수준이 작을수록 연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유의 확률은 주어진 데이터가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확률 값을 의미합니다. 유의 확률은 P-value라고 하며 SPSS에서 분석 결과로 보여주는 값입니다. P-value가 작을수록 연가설을 기각할 근거가 더 강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유의 확률에 따라 연가설을 채택 또는 기각합니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연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표본 크기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결과의 변동성이 커지고 효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표본의 수를 적절하게 증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낮은 통계적 검정력은 앞에서 공부했듯이 대립가설이 참인데도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이종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종 오류가 높아지면 연구에서 실제 효과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어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계적 검정력을 높이는 방법은 첫째, 표집의 크기를 크게 합니다. 둘째, 실험의 절차나 측정의 신뢰도를 높여서 오차 변량을 줄입니다. 셋째, 양방 검정보다는 일방 검정을 사용합니다. 넷째, 일종 오류 수준, 즉 유의 수준 알파를 높여 베타를 줄여서 통계적 검정력을 높입니다. 다음 저해 요소로 부적절한 통계 검정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통계 검정을 사용하면 변수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위협합니다. 또한 통계적 가정을 위반하면, 즉 통계 분석이 유효하기 위한 선행 조건을 위반하면 일종 오류가 증가하게 되어 결론 타당도를 위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적합한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모수 통계 분석을 할 경우 정규성, 등분산성 등 모수 통계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 가설 검정은 유의 수준을 조정하지 않고 여러 검정을 수행하면 일종 오류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한 데이터로 여러 번 검정을 하여 의미 있는 결과만을 뽑아내려는 전략, 즉 투망질식 검정을 하면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자료에서 한 번의 통계 검정만을 실시하거나 미리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만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신뢰도가 낮은 측정과 신뢰도가 낮은 처치가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위협합니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의 신뢰도가 낮으면 이른바 오차 변량이 커져 통계적 검정력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처치를 사용하면 관찰된 결과의 변동성이 높아져 효과가 모호해집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측정과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의 무작위적 다양성은 다음과 같은 예로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에서 불안 증상에 대해 행동연습을 처방할 때 행동연습의 장소가 통제되지 않아서 어떤 피험자는 술집에서, 어떤 피험자는 직장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연습 상황의 다양성은 오차 변량을 증가시켜 결국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위협합니다. 피험자의 무작위적 이질성은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가 모든 면에서 동질적일 수는 없는데 이러한 이질성이 통계적 결론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질적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면 일반화를 하는데 제한이 있어 외적 타당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질성에 따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공분산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모라는 변인이 불안 증상을 극복하는 연습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분산 분석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용모 변인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도구 타당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검사도구 타당도는 해당 검사도구가 측정하려는 개념 또는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검사도구 타당도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어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검사도구 내용에 측정하고자 하는 적절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도구의 항목을 논리적 및 주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도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논리적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또한 내용 타당도는 앞면 타당도 또는 액면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들의 평가나 학문적 기준에 따라 내용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인 반면 앞면 타당도는 일반적으로 비전문가들이 도구를 평가하여 도구의 외관적인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준거 타당도는 기준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측정값을 이미 타당도가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나타난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기준 타당도에는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예측 타당도는 한 측정 도구가 미래의 성과를 얼마나 예측하는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점 차이를 두고 측정된 도구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타당도이며 예언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동시 타당도는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와 새로운 측정 도구와의 관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적 같은 시간대에 적용하여 상관성을 비교하는 타당도이며 공인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예측 타당도의 예를 들어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탐색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진로 관련 결정을 측정한 후 이후 몇 년 동안 학생들의 대학 전공 선택과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상관이 높다면 예측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 타당도의 예로는 새로이 개발한 우울증 자기평가 도구의 결과가 이미 검증된 우울증 진단검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여 상관이 높다면 동시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어느 정도 구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말합니다. 구성 타당도는 개념 타당도 또는 구인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및 요인 분석이 있습니다. 수렴 타당도는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동일 개념을 측정한다면 그 측정값은 하나의 차원으로 수렴하는 것을 말하며 집중적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변별 타당도는 서로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측정값 간에는 차별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판별적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요인 분석은 자료의 분석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수의 상호 관련된 변수들을 좀 더 제한된 수의 자원이나 공통 요인으로 분류하는 통계 분석 기법을 말합니다. 요인 타당도는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이 실제로 의미 있는 공통된 개념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특성 다방법 행렬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다특성 중다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다특성 다방법 행렬표는 둘 이상의 특성을 둘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얻은 측정치들 간의 상호 상관계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방법은 확인적 요인 분석의 하나로 구성 타당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구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얻어진 측정치들 상호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는 상관행렬표를 작성합니다. 이 상관행렬표에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타당도를 파악합니다. 이번 페이지는 검사도구 신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사도구 신뢰도의 개념은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된 측정값이 얼마나 일정하게 산출되는지, 즉 측정의 일관성을 말합니다. 오른쪽 관역 그림에서 위에 두 개는 탄착군이 흩어져 있어 신뢰도가 낮으며 아래 두 관역의 탄착군은 같은 곳을 계속 맞추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오른쪽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동시에 높고 아래 왼쪽은 신뢰도는 높으나 타당도가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사도구의 신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이며 안정성 계수라고도 합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두 번 검사를 실시하여 두 점수 간의 상관계수로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 점수가 시간 변화에 따라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실시가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피험자에게 학습효과, 성숙효과 등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동등성 계수, 복수양식법, 평행양식법 등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내용과 난이도가 동일하나 문항이 다른 검사를 제작하여 두 검사에서 얻은 점수의 상관을 산출하여 신뢰도 계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학습효과를 배제할 수 있고 항목 외의 변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동등한 두 개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반분 신뢰도입니다. 이는 측정 도구를 임의대로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보고 이들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검사 전체의 신뢰도가 아닌 반분된 부분 검사 간의 신뢰도여서 과소 추정되기 때문에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사용해 검사의 신뢰 계수를 교정해야 합니다. 반분 신뢰도는 간단하고 한 번의 검사로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항을 반분하기에 문항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는 점과 반분하는 방식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또는 문항 간 내적 합치도가 있습니다. 흔히 쿠더 리차드슨 계수 및 크롬바흐 알파 계수로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한 검사 내에 있는 문항 하나하나를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간주하여 문항들 간의 유사성, 일관성 및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은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한 점과 측정 도구 개발 시에 유용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단일 차원을 가정하기에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진 특성은 내적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로 항목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항목 간 관계나 상호작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내용이 이질적이면 신뢰도 계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 계수로 쿠더 리차드슨 계수와 크롬바흐 알파 계수 등이 있습니다. KR20과 KR21은 쿠더 리차드슨 계수입니다. KR20은 0과 1, yes와 no, 맞다 틀리다로 표기하는 이분법 문항에 사용하는 계수이고 KR21은 KR20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문항이 5점 척도인 리커드 척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계수입니다. 문항의 난이도가 다를 경우
KR21은 KR20에 비해 신뢰도를 낮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야트 신뢰도와 크롬바흐 알파 계수는 이분법 문항과 리커드 척도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응답 자료로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KR20, 호야트, 크롬바흐 알파로 계산하면 신뢰도 계수는 모두 같게 나옵니다. 이는 새 신뢰도가 추정 공식은 다소 다르지만 신뢰도를 규명하는 이론적 배경이 같기 때문입니다. 크롬바흐 알파 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내적 문항 합치도 계수는 검사 시간이 충분한 검사에 적용이 되기에 속도 검사보다는 역량 검사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시면서 기분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험 설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